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는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요. 아닙니다. 대표님은 미국에 베트남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핑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챙겨서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조금 불규칙하긴 합니다. 처음이라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저희 그 유튜브의 제목을 뭘 할까 하다가 네네. 아무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우리보다 그래도 좀 젊은 스텝이 한 분 저 뒤에 계시긴 한데 저분도 상태가 뭐 영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상빈 변영석이어서 그리고 라이프 코칭이라는 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변의 라이프 코칭 이렇게 이변이 있다. 이변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이변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네네. 이변의 라이프 코칭 이렇게 일단 이름을 좀 정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맞습니다.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테마는요. 이게 어려운 말로 이제 영어 오늘 막 자료도 영어 텍스트를 오늘 아침에 막 몇 개 줘가지고 읽으라고 심지어 하나는 논문인데 네, 하여튼 근데 이 용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따 얘기를 하면 좀 쉬워질 텐데 non-judgmental communication 이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판단적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어떡할까요? non-judgmental 이걸 뭐라고 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번역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단을 보류하는 의사소통 방법? 그렇죠. 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판단하지 않는, 그쵸.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non-judgmental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건 틀렸어. 바로바로 막 이렇게 그거는 네가 정보가 잘못됐거나 뭐 너의 생각이 잘못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아닌 그쵸. 그것을 보류하고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쵸. 그런 커뮤니케이션 혹은 애티튜드 태도를 네. 이제 말하는데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시더니 여기 확 꽂히셨어요. 네네. 넌 저지멘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겠다. 꽂히셔가지고 오늘 네네.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non-judgmental attitude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이따가 이제 상담 주제도 이제 이런 거랑 유사한 주제들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앞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뭐냐, 이것의 정체가 뭐냐를 먼저 대표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주제고 너무 강조돼서 귀가 아프게 듣는 단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그래요? 얘기하면 네, 이 맞습니다. non-judgmental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엄청 자주 씁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쓰고 이제 이게 그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의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교육에 들어가는 순간 학교에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마다 이제 카운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난저지멘탈이에요. 카운셀러들이 주로 네. 조언을 하거나 담임 선생님부터 할 때, 시작해서 뭐 선생님도 계속 그렇고. 그 화두가 되는 게 난저지멘탈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다. 그렇죠.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네. 단어죠.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확장되면은 본인 스스로를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도 보류시켜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따가 뭐 우리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남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혹은 다른 사물들을 판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방법들이냐? 그게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정신 건강에 혹은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태도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요런 얘기가 어느 포인트에 나오게 된다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미국에 가신 분들이거나 혹은 러시아
특정 지역 혹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셨다.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니라 뭐 캐톨릭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가셨다.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여자분들은 그 파스텔 톤의 치마, 긴 치마를 입고 네. 있고요. 남자분들은 중절모에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명주실을 허리에 차고 뭐 막 검은 정장을 입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정말 백투더퓨처처럼 뭐 한 200년 뒤로 돌아간 것처럼 네. 검은색 옷을 입은 털이 많은 사람들이 막 걸어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특정 지구나 유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지하철을 탔는데 한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어떤 사람일 거야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참 문화적 다양성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다문화, 다인종 네네. 국가에서 살아갈 네. 때 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마인드 네네. 인 것으로 보여요. 네네.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일상적이지는 않아. 네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은 집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정한 케이스에 생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한국 애들끼리 모여갖고 있는 이런 학교 안에서는 또 잘 안 벌어져. 조금 더 생활로 들어가서 상황이라면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요게 네, 좋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MBTI 엄청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뭐 T는 어떻다, I는 어떻다, 네. E는 어떻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T면은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그쵸. 사람의 행동을 이제는 얘는 T라서 그래. T니까 이럴 거야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춰졌을 때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관념이나 본인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나 그런 행동 양태들이나 성격들이나 이동들이 보이면 거부하거나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려서 음, 건전한 관계 정립이나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음,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일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하는 네네.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서 네네. 이 케이스를 좀 보면 애가 놀고 있어.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자 이제 양치질 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네네. 이때 아이는 아니 좀 있다가 이래요. 엄마가 지금 빨리 안 가?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 이 상황이 저는 연상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수많은 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직원이 왔어. 직원이 와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네. 이걸 보고서라고 써왔어? 그렇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놓고 그것을 그냥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결정과 자기만의 생각들을 담아서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맞아요. 예. 상황들이 이제 사실 비일비재한데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부 싸움이 다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엄마와 애들의 싸움, 아빠와 애들의 싸움, 엄마와 아빠의 싸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 더 낮춰보면 네네. 굉장히 많은 순간에 우리는 어떤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일상화된 문화 안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럼 난 저지멘터를 하려면 전부 다 판단을 하면 안 돼?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 판단의 순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그리고 대표님께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건 그냥 어떤 뉴트럴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그냥 아주 뉴트럴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스 어떤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것이다.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관념이나 생각들 때문에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너 지금 안 가?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엄마 잠깐만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뱉었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잠깐만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게을러 터져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엄마는 워낙 애가 맨날 말을 바로바로 안 듣다 보니까 이 게을러 터져란 말이 바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을 것이냐.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은 억울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억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상황에 그리고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이루어지는 이런 판단의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텐데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본인 정신 건강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이롭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판단을 내려. 근데 사실 이제 그냥 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다 각각의 생각이 있고 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이 뭐 관념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기는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해야 된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바보가 되거나 뭐 좀 덜 떨어진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되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자라야 돼라고 거꾸로 치열업된 상태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평가 내려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게 뭘 큰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판단한 난 저지멘탈은 일치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쳐야 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주제로 이제 잡은 이유는 네네. 이게 만들어낸 심각한 폐해가 있다. 그쵸. 때문에 사실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그쵸. 시작하게 된 건데 뭐가 문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문화적 다양성이 많은 네. 공간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의 측면에서 하나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편한 일상생활 친구, 가족들과 있을 때 이런 종류의 언어가 만들 수 있는 문제 두 가지 층위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를 들어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 연령의 다양성들이 큰 공간 안에서 이런 일들은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나누는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긴 하지만 나누는 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나눈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요즘에 한국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게 헤이크라임이죠. 그러니까 에이시안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에이시안들이 만들어낸 거라서 얼마 전에도 뉴스가 있었죠. 길 가는 에이시안 할머니를 누군가 공격을 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저지멘탈 이게 문화적 다양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들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폐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고착 강화시키는 그런 습관 내지는 그런 어떤 그쵸. 태도가 이제 이에 대한 경고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어고 그쵸. 두 번째로 좀 일상으로 내려오면 일상적으로는 이제 남을 평가한다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제 자기 주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본인 판단에만 근거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아주 일상생활에서는 친구하고의 관계가 뭐 잘 안 풀리거나 고립되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건강에 굉장히 큰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을 테고 관계 사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런 어떤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만들어지는 문제라고 보면 아까 앞서는 좀 이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계속 강화 고착시켜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렇죠. 사회적 소지가 갈등으로 되는 비화가 행위, 많이 됐죠. 예, 지금까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걸 조금 작은 맥락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네.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단절 야기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그쵸. 겁먹게 하거나 그렇죠. 거꾸로 본인이 본인에 그렇게 될 수도 대해서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쵸. 여지를 가진 그쵸. 어떤 행동들이 쉽게 판단하고 평가 내려버리는 그쵸. 이런 행위 안에 들어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폭넓은 성찰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해봐야 필요가 된다는 있다.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뭔지 이게 뭘 말하는지는 좀 이제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잠깐 요 끊고 다음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럼 네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이것의 중요성이 어느 포인트에서 특히 이것에 충실한 대화법을 이미 좀 학습하고 네네. 있는 사람들 이 누구냐를 보면 상담자들이 그렇죠. 상담가들이겠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코칭을 하시거나 그렇죠. 컨설팅을 하시거나 뭐 이런 그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가지고 각각 좀 그 대표님이나 저나 네네. 경험을 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 좀 그 상담자를 처음 만났어. 네네.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시나요 처음에? 이게 되게 좋은 저희가 그 샘플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공황 장애가 있는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다. 그렇다고 해서 공황 장애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심장이 뭐 이렇게 막 뛰고 하면 된다. 그런 분한테 심장이 언제 멈추려고 하는데 언제 답답한 걸 느끼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는 잠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고 고객으로 이분은 와 있는 거야. 네네. 혹은 적어도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네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온 거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보다는 훨씬 상호 간의 예의라던가 존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네. 그런 케이스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처럼 얘기 아니, 상담자가 물론이죠. 저런 네.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표현을 네.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지금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혹시 짐작 가는 게 있나요? 그렇죠.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제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을 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해야죠. 그렇죠.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랬어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러려면은 제가 쉽게 먼저 질문 자체에 판단을 내재한 질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지 않았을 때 그랬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약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거라는 걸 이미 상담하는 그렇죠. 사람은 내포하고서 질문하는 거죠. 네, 그 플러그가 안 꽂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그런 질문인 이런 식의 거죠. 진단인 네,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받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난저지멘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내재한 단어들을 다 빼버리고. 그렇죠. 쉽게 상담 온 사람들이 예스나 노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 판단을 뉴트럴하게 받아들여서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상담자랑 상담하는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난저지멘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는 좀 이제 특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네. 부부간에 또 서로 모르잖아. 사실은 맞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모를 때가 더 많아. 네,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 안에 놓여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일단 특화시켜 넣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들 동의하실 거야. 아니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럴 때 아프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막 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어떻게 찾아내? 그렇죠. 알 불가능하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땠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땠나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특별히 뭐가 있나요? 라고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렇죠. 거기서 유효한 답이 나올 때 하나씩 이제 찾아 찾아가는 들어가는 거죠. 거죠. 네네. 이런 게 문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데 저도 이제 그 컨설팅을 할 때 멘토링을 할 때도 좀 비슷해요. 창업팀들이랑 멘토링을 할 때 처음에 한 40분 들어요. 사실 저는 이미 이분들의 사업 계획서 한 열 몇 장짜리를 이제 미리 보잖아요. 보면 판단 끝났죠. 사실은 마음속에 평가 끝났지. 여기 안 되는데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하는 목적은 이 사람이 돼 안 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거고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를 평가를 받으려면 딴 데 찾아갔지. 그렇죠. 그렇죠. 어디 테스트를 받거나 뭐 어디 응모했다 떨어지거나 이걸 할 거고 저를 찾아온 건 저한테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받겠다는 건 우리 이거보다 좀 더 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이거 다 안 돼요. 이거는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하는 잘못된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질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어떤 걸 하냐면 계속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문서 안에 안 나타나거든. 맞습니다. 만나봐도 안 보여요. 처음에 몇 마디를 해봐도 몰라. 그런데 계속 질문을 드려. 내 판단과 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거는 왜 하시게 됐나요? 이건 그럼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와 같은 형태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꽁꽁 싸매놓은 사실은 알맹이만 그분들은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없는 껍데기 위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요 앙상한 욕이 실제로 그 내면을 움직이는 건 머지를 끄집어 내면 거기에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하고 나야 그 다음 내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한다거나 아이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는 쭉 들어야 돼.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이제 매치스쿨이라는 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우리 교포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한 1년 정도 한국에 와 계셨던 적이 있었어. 그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 핵심이 뭔가요? 저도 막 이게 머리 고쳐 얘들이랑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저 나름의 어떤 방법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Listen carefully and do a good question. 그러니까 맞아요. 네. 주의 깊게 듣고 올바른 질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하는 거야. 올바른 네. 질문. 네, 맞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좋은 질문을 해주고 다시 듣고 질문을 하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교사들의 일들이 그런 거구나. 와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네네. 있어요. 그 포인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게 부부관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그냥 실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빨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얀색이랑 이제 색깔 다른 건 나누지만 뭐 양말이랑 팬티도 한꺼번에 빨죠.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 혹은 저희 와이프는 팬티랑 네. 양말도 분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색깔은 당연히 분류할 뿐더러 네. 색깔 중에 옷감이 약한 것과 뭐 흔히 입을 수 있는 빨래를 몇 번 한다는 이게 몇 번 나눠요. 근데 이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몇 개를 나눠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는 그렇지. 모르겠어요. 없죠 그런 게 어딨어. 네.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러죠. 본인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빠
양말, 팬티 나누고 하얀색 색깔 나누고 옷감 약한 거 뜨거운 물, 찬물 다 나눠야지. 그럼 6개죠? 나눠야지. 그게 맞는 거야. 원래 그런 거잖아. 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야 하얀색, 검은색, 팬티 양말 한꺼번에 3가지죠. 음. 이게 뭐가 맞고 틀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 난저지멘탈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경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합쳐지지 않고 횡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네네. 그분이 이제 와이프고 제가 이제 남편이야. 네. 일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당신은 맨날 그렇게 일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가장 평가적인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죠. 판단이 이미 있지.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판단에서 얘는 진짜 죽겠어. 일을 너무 막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렇게 일을 하는 애야라는 게 이미 있고 네네.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징후를 봤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나오면 그렇지 바로 이때야.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 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이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이고 역시나 이렇네. 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라고 이게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은 뭐 난조점에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일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모든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그 부부 사이에도 네네. 그렇고 친구 사이에 네. 넌 그게 문제야. 이런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한다. 또 넌 그게 문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랑 비슷한데요.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주눅이 들겠죠. 그리고 이 주눅이 들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동기부여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늘 희망하고 바람하던 주체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 아이, 자기 동력을 갖고 있는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큰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되겠죠. 그렇죠. 회복 탄력성을 계속 망가뜨리는 거죠. 망가뜨리는 종류의 일이 그쵸. 이런 판단에서부터 맞습니다.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 사람은 어떨까요? 매일 지적질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갖 데에 막 이 오지랖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온갖 데 끼어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서 그걸 감추기 위한 하나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게 된다는 게 역설적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판단을 자꾸 빨리빨리 해서 결론을 내버린 사람도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회복 탄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인드풀니스 이것도 번역이 쉽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마음 이거 뭐라고 하셨더라? 이거 이제 요즘 명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합의된 용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마음 챙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이제 이런 평가하는 태도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오전에 주셨던 그 텍스트 보면 이런 종류의 행위가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만 나타나느냐? 아니죠. 나한테도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논문에 있었던 실험은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 내지는 유형과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쵸. 자기 평가를 강하게 그쵸.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제 실험 결과가 이제 오전에 주셨던 텍스트의 좀 내용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상대방도 주눅 들고 이 회복 탄력성을 저해시키는 종류의 일들을 하지만 본인에게도 똑같이 본인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고 가혹하게 평가함으로써 본인도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그 초조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울감으로 변화되거나 우울감이 증폭되는 역할을 해내게 된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쉽게 판단할 이 문제를 넘어선 그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그쵸. 그것의 함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케이스를 가지고 좀 네네.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에서는 뭐 흔히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이 국제학교에서 네. 있었던 그렇죠. 일이더라고요. 국제학교 네. 같은 데에서 있을 법한 일이긴 합니다. 자, 케이스는 뭐냐면 중학교에 진학한 딸아이가 학교에 있는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연상됩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전달하면 아이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어요. 네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흑인과 백인 그리고 동양, 아이는 동양인인 건가요? 그러면? 그쵸. 네, 한국인 네. 거겠죠. 아이는 한국인. 이럴 때 흑인을 대하는 것과 백인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일단 캐치하신 어머님이 음.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는 분이다. 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것들, 눈에 보임과 같이 연상되는 잘못된 선입견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그 잘못된 의견들이 예전부터 좀 그 사회에 존재하던 잘못된 의견들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투영돼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겠죠. 뭐 흑인들은 깜둥이들은 뭐 어때 이런 나쁜 말들을 한다거나 백인들은 굉장히 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연상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아이에게 단순히 아니야 잘못됐어. 흑인들도 똑똑해. 백인들도 멍청한 사람들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아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 이 부모님은 네네. 이 부모님과 이제 아이가 대화를 할 때 네네. 부모님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어. 그쵸. 네네. 그러니까 아이와 어떤 주제의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고 백인 아이, 흑인 아이, 한국인 아이 이 세 명이 같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겠죠. 그러면 그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이 백인 아이, 흑인 아이를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풀어나가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그 얘기 나눴던 그 상담가가 상담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방법, 그러니까 예스나 노가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자꾸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느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중학교 정도 되면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이야기를 다 컸지. 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이면 뭐 논리적이지 않다. 사고력에 있어서는 뭐 그럼요. 다 컸죠. 네, 그래서 질문을 자꾸 던졌는데 아이가 대답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을 할 때는 본인이 느낄 거라고요.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나 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너 무의식적으로 그런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포인트를 스스로가 깨달을 수 깨우쳐야 되는 있게 거죠. 질문을 계속 해줘라. 그쵸. 그게 올바른 방법일 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쵸. 어디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 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던져서 그쵸. 이 아이는 얘기를 왜 하다 그렇게 했어? 말하자면 이제 말하다 보면 꼬이게 그쵸. 뭐 아이가 꼬여야 돼요. 애가 말을 하다가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하다 보니 꼬이도록 만드는 그 경험을 해주게 되면 그쵸. 좀 다시 생각하는 그쵸. 계기가 될 거다. 네네. 네, 그런 방식의 접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위험한 그 인식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굉장히 위험한 인식의 시작인데요. 흑인은 이럴 거야, 백인은 이럴 거야, 뭐 혹은 장애인은 이럴 거야, 여자는 이럴 거야, 남자는 이럴 거야라는 종류의 이 사전 인지되어 이미 판단과 평가가 끝나 있는 것 같은 마치 맞아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편견의 종류들이 시리즈가 엄청나거든요. 맞죠. 근데 아이나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견들만 쭉 주입해 갖고 모아놓은 채인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냅두면 그러니까 가만히 애들을 냅두면 파리대왕 같은 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대표님도 파리대왕 아시죠? 네. 우리 세대는 다 파리대왕을 보고 자란 파리대왕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타인은 적이고 쟤를 죽이지 않으면 쟤가 날 죽일 거야 라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은유적이긴 하지만 그런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의 아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일단 염두에 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이들이 적의를 가지고 있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지불식 간의 무의식 중에 학습된 계속 거거든요. 이런 소스만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한 가지 종류가 더 있는 거 지역 감정. 그쵸. 전라도 사람은 이래, 경상도 사람은 이래. 그쵸. 까지가 막 섞여 있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AI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네네. 여기에 심각한 이슈가 지금 하나 있어요. 그 이슈가 뭐냐면 AI가 인종적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얼마 전에도 AI가 뭐에 대해서 욕을 했었나 비난을 했었나 막 이래가지고 한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도 AI를 이제 데이터를 넣고 육성을 시키는데 모든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가 마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텍스트문은 다 마초적인 텍스트들이거든. 거의 뭐 한 90%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분별하게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지? 그 성과 관련된 건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인종과 관련된 건 어떡하지? 종교와 관련된 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공지능조차.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지의 그 팀을 구성할 때도 성적 다양성, 인종적 다양성, 민족적 다양성 등등을 고려해서 팀 구성을 해야만 한다라는 단계까지. 맞아요. 예, 그래야 인공지능의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로 나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여기는 막 석학들이 모여갖고 정치적 올바름을 논쟁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이걸 해도 이런데 아이들은 그냥 생날것의 것들을 우리 부모, 아이들, 친구들, 매스컴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으니 오죽하겠어. 그러니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의식 중에 그거부터 그 부모들이 찾아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되면 그러면 아이가 일단 요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자각이 좀 생기겠죠? 그런 자각이 생기게 되면 저희 오늘 이런 논의가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한 그런 논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상담자의 스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다 별로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특히 이제 5천만 국민 모두가 준비되어 있냐? 아니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퍼실리테이션 할 때에도 네네. 몇 가지로 연습을 시켜요. 퍼실리테이션이란 건 사실 무슨 대단한 스킬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 그냥 얘기를 잘 꺼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한 가지가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미러링이란 거예요. 네네네.
내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했으니까 리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리액션이 항상 미스가 나는 게 리액션을 할 때 평가를 해버려. 이 특히 남성적인 언어가 이래요. 맞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평가를 해버려. 그럼 이미 끝난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여성들끼리 대화할 땐 이런 게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특히 퍼실리테이터는 그럼 큰일 나니까 지역 갈등 막 해결하겠다고 갔다가 막 그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얘기를 듣고 근데 뭐 리액션 할 게 없어. 평가할 것도 없고 막.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요약해서 자기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나요? 아,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맞아요.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하다 안 되면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요약해주고 나면 그 사람도 아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 아 이건 요거랑 좀 다른데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아 그건 그럼이 그런 얘기야? 라고 물어보면 아 맞는데 요런 점은 좀 틀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얘기를 계속 좀 더 구체화하게 되는 계기들이 돼서 미러링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걸 해라 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나 아직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근데 이걸 장난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말 따라하기 이런 것처럼 해버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자기 언어로 바꿔야 돼. 네.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종류의 스킬들을 다루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보시면서 조금씩 더 배워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네네. 말씀까지를 좀 드리고 첫 번째 케이스. 네, 두 번째 케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지금 질문이 와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아이가 너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해할 수 없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 이외의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강요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딱 느낌만 보면 그냥 애들한테 저 새끼 재수 없어 이거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음,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그쵸, 잘해. 그쵸. 이런 아이들이 반장이거나 계속적인 그 리더 역할을 할 때 이 음, 아이가 점점 더 이런 안 좋은 성향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 이게 참 거지 같은 거지만 공부를 잘하는데 이런 아이, 네,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아이.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아이는 이제 안타깝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또 싸움을 잘하면 또 얘기가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죠. 그건 다른 거고. 네. 예. 공부를 잘하면서 이런 아이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졸라 재수 없어. 네. 인 거고. 네, 그렇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얘기를 너무 쉽게 상대방한테 넌 그게 틀렸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넌 그것도 모르냐? 이런 태도잖아요. 딱. 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 아이들은요, 사실은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환경이라 하면 이제 집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무언가를 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특히 공부를 잘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제 신뢰를 받았죠. 그래서 친구들도 이 아이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죠. 이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본인이 답을 맨 처음에는 그냥 생각해보다 잘 모르겠어도 답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이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였어? 라고 받아들여지고 자꾸 수긍을 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그게 강화된 거죠. 잘못된 강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자기만의 상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는데 이 상황이 되게 이게 문제적이다라는 인식을 못한 채로 더 시간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회복하기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렵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는 좀 불안해 맞습니다. 저도 보이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제 대화를 한다. 역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거랑 좀 같을 텐데 이 친구는 부모도 평가하고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집에서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거의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상태야. 야, 얘랑은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이게 너한테도 너한테는 너의 생각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지 너는 옳고 남이 틀린 건 아니야 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대화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이미 만약에 이런 아이인데 부모님과의 대화가 의사소통이 지금 이렇게 일방향이다. 이미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꺼내도 이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제 3자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3자라는 건 이 아이가 분명히 좋아하고 잘하고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테고 거기에 관련된 잘하는 사람 혹은 이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방금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이 아이는 이미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거나 본인이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이 인간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섣불리 내가 부모니까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 라는 대화는 절대 통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걸 부모님이 느끼신다면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제 3자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방식을 접목시켜서 이 아이에게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면 네. 그럴 때는 제3자인 다른 누군가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이게 치료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치료 아닙니다 이거. 좋은 선배여도 되고 그렇죠. 좋은 어른이어도 그렇죠. 되고요. 여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친척 중에 누군가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네. 이 친구가 조금 신뢰를 가지면서 저 사람은 내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나 나눠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겠다. 네네 맞습니다.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참 얘기를 하면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씁쓸합니다. 제가 씁쓸한 거는 이런 정도의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가진 부모가 사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을 때 누구를 쭉 보다가 연결을 해주지? 라는 게 머릿속에 이만큼 떠올라야 그 중에 골라서 뭘 해볼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의 부모들이 그것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도움, 야, 너 말은 쉽게 하지 그걸 뭐 그럼 내가 누구를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라고 할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때 부모가 도저히 내가 어떻게 동원할 수 있고 뭐도 없어. 부모가 좀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 보면 좋을 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친구한테 어떤 걸 계속 좀 시간은 걸릴 거야 분명히. 그렇죠. 네, 시간은 아까 이제 걸려요. 우리가 제안한 것처럼 다른 이제 믿을 만한 어른이나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게 어렵다면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대화에 이런 거는 어떤 걸 좀 조언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다른 외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제가 언뜻 드는 생각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넓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이 아이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물론 어렵기는 할 거예요. 어머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인터넷을 보면서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자료들을 이런 현실에서 존재하는 케이스들을 아이가 자꾸 눈에 익히거나 귀로 듣거나 보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가 정답이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저라면 이분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외부에 대해서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도 이미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린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사실은 이미 주관이 다 서 있고 자기 판단과 평가가 서 있는 아이한테 그 평가는 잘못됐어라는 접근으로는 절대 말이 안 통할 말이 안 거다. 통해요. 대신에 이 아이 안에 있는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뭘 잘한다고 생각해? 너는 뭘 못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본인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들을 시간은 계속 걸릴 거예요. 본인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 너는 어떤 걸 잘해? 어떤 걸 좋아해? 그런 이유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아이의 안에 있는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는 작업을 저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아이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열등감이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예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나를 과대하게 포장해 놨거나 한 그 영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걸 좀 그러니까 찾아내서 치료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아이가 이거는 좀 네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에 대해서 이건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가 봤을 때 너 이런 거 되게 잘해. 그렇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빈 구석이 뭔지 열등감의 그 핵이 뭔지를 긁어주시는 조금씩 긁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의 자극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이를 저는 좀 이 정도면 치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게 아이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유해낼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좀 맞는 말씀이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의 관계가 뭐 저도 이제 이 판단을 얻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들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자꾸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반목만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외부의 조력자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하고 자꾸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열등감 혹은 본인을 포장해놓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합리화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라고 벌써 이미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해요. 이미 합리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그런 실제 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전천후로 어머님, 아버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괴물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위험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정도까지 얘기했던 건 이 친구들이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뭐 실패를 해봐야 뭐 얼마나 시험 좀 못 보는 정도겠죠. 근데 뭐 시험 좀 못 보는 정도야 뭐 친구들이 그러겠어. 근데 진짜로 사회에 나와 보면 지가 진짜 뭣도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자기가 전혀 해보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뭔가를 하다가 남들한테 거꾸로 상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당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할 거다라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한 방에 간다 이거.
이런 친구들은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 한 방에 무슨 회복 탄력성이건 뭐건 그냥 한 방에 꺾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하기 매우 매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맞죠? 이런 아이가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겠어요. 부모님은 이미 내가 끝까지 다 봤거든. 우리 엄마는 이렇고 우리 아빠는 이래. 이걸 다 봤거든. 그 상태에서 아이가 대화를 하려고 하나 엄마 아빠가 무슨 프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우시긴 할 겁니다.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아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까 좋은 질문을 옳은 질문을 해라라고 했는데 옳은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는 거 귀찮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마다 옳은 질문을 던져보시는 방식으로 노력을 좀 시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저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런 그 옳은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옳은 질문하는 방법, 혹은 뭐 올바른 경청의 자세, 뭐 그렇죠. 올바른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거나 제안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인들도 그렇고요. 본인이 좀 노력해야 된다. 어머니 아버님들도 네. 이렇게 직접 노력을 하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갈등 관리 퍼실리테이션 과정 이렇게 친구가 이제 퍼실리테이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도 뭐 자격증 아무거나 좀 따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한 챕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한 챕터 맨 앞에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래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질문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 아이를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이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질문,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셔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의 무언가를 내가 건드려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아이를 보셔라.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1시간 내가 죽는데 1시간 남았는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55분 동안 고민한 다음에 그러면 돼. 그러면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 5분이면 돼. 사실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니까 이딴 얘기를 했나? 네, 두 번째 상담 케이스까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매번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나씩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이번 실험은 그 2018년에 이탈리아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Department of 그 Development and Social Psychology라고 해서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던 연구 자료인데요. 이제 몇백 명의 환자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실험인데 보시면은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분이 더 나쁜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을 자꾸 본인에게나 남들을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디프레션, 우울증이나 걱정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시작도 이제 그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판단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유인 동기가 되고 그런 유인 동기가 결국에는 디프레션으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그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논문을 작성을 한 건데 이런 전제가 맞았죠. 맞아서 이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얘기하면 판단을 우리가 매 순간 내리고 살지만 그 매 순간 내리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판단을 너무 우리가
맹신하고 스스로 이 판단에 의해서 이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는 않다라는 이런 그 실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실험을 찾기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난저지멘탈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네, 이런 논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제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뭐 잠깐 얘기는 드렸는데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게 그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그쵸.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논문 제목도 보면 논문 제목 앞쪽이 The more you judge, the worse you feel. 그러니까 더 많이 판단할수록 더 너의 기분은 더 나빠질 거야 맞아요. 라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단이란 건 이겁니다. 저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인 거예요. 내 관점에서 저건 맞아 틀려 라고 구분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실험 결과로는 입증이 됐어요. 이거 쭉 보니 실제로 이제 설문에 막 문항들을 쓰고서 이걸 이제 이 사람은 판단을 많이 하나 아닌가를 분류해 난 다음에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럼 우울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어. 근데 판단을 하면 왜 우울해질까?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걱정이 더 많아. 왜 그럴까? 이게 자기가 남들이 한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건 오늘 잘못했네.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지 말걸. 이건 틀렸는데. 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머릿속에 이제 그게 계속 남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오늘 또 잘못했구나. 오늘 또 반성하고. 우리 왜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지금도 자기계발서 내용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계속 평가하고 진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지. 반성하게 만드는 게 자기계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짓을 계속 반복하면 더 우울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평가를 계속해요.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매일 하나씩 쌓으면 1년이면 365개의 그쵸. 잘못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위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걸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되나를 계속 생각하고 판단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나중에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까지를 놓고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그리고 불안하죠. 그럴 내가 수밖에 또 없죠. 네. 오늘은 어땠는지 내일은 어떨 건지 그 다음 날은 어떨 건지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실험적인 결과로 얘기를 좀 해 준 놓은 것 거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케이스 중에 그 자기가 온갖 걸 다 판단하는 이 네. 친구, 고등학생 친구, 이 친구가 저는 마음속으로 이러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본인한테도 이러고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명상, 아까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된다고 했었는데 명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평가의 언어를 배제하고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마음을 챙긴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더 잘해야지. 이건 괜찮아. 내일은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의 그 약을 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누구의 평가나 진단 없이 오늘 나는 뭘 했고 나의 마음 상태는 어땠고 나는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고를 그냥 읽어내는 작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마음 챙김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해야지 오늘은 뭘 잘못했고 내일은 무슨 잘못을 할 수도 있으니 이건 하지 마라. 이걸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마음을 챙기는 기본이다. 명상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셀프 케어에 대해서 한번 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요번과 연결해서 한번 그럼 다음 주에는 또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케어라면 네이버에 치면은 이제 그
손톱 손질하고 뭐 이렇게 뭐 아 예. 화장 바르고 예, 이걸 예, 셀프 케어라고 예, 표현을 예, 하는데 예, 예.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이제 셀프 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번아웃되고 뭐 이러면은 본인이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주일에 1시간은 너가 오롯이 너만을 위해서 써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 본인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케어하고 마인드풀니스처럼 자기가 어떻게 더 명상에 잠겨서 자기가 편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이제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대표님도 그러실 거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게 꼭 재해에서 오는 불안이나 위험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쵸. 또 위험 안에 놓여 있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여기서 나를 학대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나 스스로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를 위로할 건지는 굉장히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평균적인 어떤 사람들이 놓여서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했을 때 네가 뭔가를 잘못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제3자적 관점처럼 멀리서 3인칭 시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저는 그냥 가짜 위로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아 이런 건 되게 훌륭하게 내가 잘 해냈구나 라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힘들을 좀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오늘 순서 모두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